구독, 좋아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양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시작을 파나마 운하로 시작을 해보죠. 파나마 운하가 아니라 파나마네요, 사실은. 파나마 운하 문제는 진작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그린란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됐었는데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지금 다 시작은 좀 시끄러웠지만 결과는 그렇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 의대로 되는데 파나마가 결국 미국에게 돌아왔군요. 운하 건설 단계부터 여러 가지 뭐 일부에서 말도 있고 많고 탈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파나마 상황, 그 상황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파나마는 사실은 미국 인근에 있는 사실 뭐 별 볼 일 없는 후진국이지만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운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1900년 초에 프랑스가 파나마에 내가 운하를 한번 지어보겠다고 덤볐는데 그 산을 깎아서 그 운하를 만들겠다는 방식이 일단 너무 무모한 규모의 공사였고, 두 번째는 거기 황열병, 말라리아가 아주 많은 곳인데, 그래서 아마 노동자들이 한 2만 명 가까이 희생되고 이제 나가 떨어진 겁니다, 프랑스가. 근데 그거를 미국이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머리를 잘 쓴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그게 상식적이지만은 모기가 너무 많아서 노동자들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고인물은 다 없애라. 고인물에서 모기가 알을 낳는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아주 고가의 장비였던 방충망. 모든 노동자들 숙소에다가 방충망을 달아가지고 모기와 차단시켜라. 그리고 이제 황열병에 걸린 사람이 또 모기에 물리면 그 모기가 전염을 시키니까 뭔가 열이 나는 사람은 철저히 격리를 시키는 그런 아주 의학적인 그 노하우와 함께 그 간문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려면 배가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전에 프랑스는 산을 깎는 접근을 했고 미국은 아니다. 그 독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물을 부어서 배를 띄우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배가 산을 넘어가는 방식의 간문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파나마 운하가 없다 그러면 저쪽에 마젤란 군도인가요? 그 남미 끝자락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그 파나마 운하가 있어 갖고 대서양과 태평양에 아주 직항로가 생겼습니다. 근데 미국이 1977년인가요? 그때 파나마에 있는 이른바 그 민족주의자들이 야, 우리 운하를 왜 미국이 관리하냐? 이럴 거면 폭파시켜버리자. 뭐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래 뭐 그러면 파나마 운하는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그래서 손을 떼고 나온 겁니다. 근데 손을 떼고 나온 사이에 그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중국이 마술을 뻗친 거예요. 그래서 홍콩계 그 해운 회사가 지금 파나마 운하의 양끝단에 있는 항구 2개를 먹었어요. 운영권을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군사 안보 지식이라 좀 민감한 얘기지만 그 파나마 운하로 미국의 군함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양끝단의 항구에서 이를테면 배 안에 뭐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또는 뭐 선적하고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제 말하자면 찐짜를 부리면 이게 미국의 안보상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야간을 이용해서 잠수함도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 잠수함이 그 파나마 해운을 지나갈 때 그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그 항구에서 음파를 쏩니다. 그럼 튕겨오는 데이터를 저장하면 그게 지문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안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찍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를 중국에 넘겨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2기 트럼프 출범하자마자 단단히 으르렁댔는데 이번에 파나마의 대법원에서 야, 그 중국 회사한테 그 양쪽 끝단에 그 항구 준 거는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건 중국하고 관계없는 곳이다라고 선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그 소유권을 운영권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데 파나마의 대법원이 맞장구를 쳐준 셈이 되는 거죠. 그 트럼프는 아주 기분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로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근의 반미 세력의 그 발호를 용인하지 않겠다. 서반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나마는 순조롭게 친미행 어떤 급속 열차를 탔다. 그러니까 이번에 파나마 운하의 그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미국에게 상당한 그 지분을 사실상 용인해 준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좀 부러운 겁니다. 이제 파나마가 그전에는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 은거지가 되어 왔는데 아마 이번에 운하 이권을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한 친미 행보를
탈 것이고 경제나 안보적으로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남미에 사실은 중국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공을 들여왔잖아요. 브릭스라는 조직을 통해서 브라질을 포함한 이쪽에 뭐 상당한 전략적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되었고, 베네수엘라는 아예 남미의 거점을 삼으려고 했고, 파나마도 상당한 이제 공을 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의 중요한 또 어떤 관문이니까. 그런데 이 미중 패권 싸움에서 그런 파나마가 이제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이번에 트럼프 2기가 출범하자마자 2025년 3월에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있는 블랙록이라는 그 엄청난 그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 발보아 그리고 크리스토발이라는 두 개 항구의 운영권을 이제 인수해 버렸습니다. 한 190억 달러 정도 주고 어떻게 보면 헐값이죠.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국방 전략사 NDS에서 파나마를 사수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최근에 2026년 1월 들어 파나마가 아예 군인과 경찰을 합동으로 해서 미군하고 훈련을 시작했어요. 거의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파나마는 완전한 미국의 교두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뭐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제와 안보를 미국과 함께하기로 선언했던 여러 중진국들 또는 약소국들이 대체로는 다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손잡아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게 한두 번쯤 대들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그 약소국들이 지금 누구와 손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뭐 대한민국은 지금 그 흐름 속에서 누구와 손을 잡으려 하고 있는가? 파나마도 지금 국제 관계를 정확히 읽고 미국과 이게 전방위적인 협력을 하는데 지금 우린 뭐 하고 있는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린란드 사실은 이제 소유권 문제하고 조금 그러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린란드의 이제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공세적으로 제기를 한 이후로 그게 뜨거운 논쟁이 되면서 군사적인 투입도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발언까지 했어요. 실제로는 물론 군사 투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근데 그 후로 EU와 덴마크가 반발하다가 지금은 쏙 들어간 양상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군사적으로나 소유권은 직접 넘기지 않더라도 사실상 미국의 지배권, 관할권 이런 걸 사실상 인정하는 지금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린란드와 비교해 볼 때는 지금 파나마 어떤 상황입니까? 그 파나마 운하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전략의 요충 그리고 그린란드 아마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은 포기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 같은 것인데, 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최강 대국이 어떠한 사활적 이익을 그린란드에서 봤다면 그린란드의 영유권이 미국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툴레 기지에 가 있던 한 150명 정도 미군을 그냥 증파해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뭐 국제법을 운운하는데 최강대국이 생존을 위해서 무슨 병력을 증파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떤 나라가 감히 국제법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그런 EU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그린란드를 가져가는 건 안 돼요. 덴마크를 위해 뭐 저희도 파병하겠어요. 그래놓고 뭐 10명, 3명 뭐 이렇게 보냈다가 미국이 관세 10% 올리겠다고 하니까 다음날 민항기로 철수시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는 사실상 이제 미국의 영유권이 됐다고 보셔도 무방한 것이고요. 이번에 파나마 운하까지 소유를 하면서 미국의 돈로주의는 착착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파나마 관련된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을 양일국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특히나 미 해병대와 파나마의 군경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도 국방전략 백서에서 이미 파나마를 자국에 사실은 포함된 영역으로 진행하고 있다. 파나마 대법원도 미국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런 세부적인 좀 사례까지 좀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 파나마와 다르게 좀 다른 차원에서 미국과 맞서는 남아공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아공은 과거에 그냥 70년, 1970년, 80년, 90년대에 기억하는 사람들은 남아공 하면 그래 미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
이런 인식이 있는데 요즘 남아공이 좀 미국에 사실상 대척점을 세우고 막 좀 대드는 양상이에요. G20 초대도 받지 못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그 남아공의 처지를 보면은 네. 참 이렇게 한 100년도 안 된 시간 안에 한 나라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미국의 측근이었다가 적국이 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구나. 지금 작년 11월에 그 G20 정상회의를 남아공에서 했는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안 가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미국이 G20 의장국이 되니까 남아공은 오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잠시 뒤에 후술하겠습니다만 남아공 대신 폴란드를 끼워줬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좀 남아공이 왜 이렇게 미국의 눈밖에 났는가?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걸 좀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남아공이 80년대에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노골적인 그 백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엔 너무 백인의 이권을 옹호해줘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반대로 너무 백인을 차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 특히 팝송을 부르는 가수들이 남아공의 인권을 부르짖는 바람에 그때 이제 넬슨 만델라가 석방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남아공의 흑인의 인권이 점차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흑인의 이권을 너무 대변하는 급진적인 정당이 남아공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 그 남아공의 백인 농장주들 너무한 거다. 어떻게 전체 농지의 70%를 백인 농부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팜 어택이라는 게 있어요. 파머텍. 흑인들이 그 백인 농장 관계자들을 급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남아공이란 나라의 특성상 이게 여러 가지 정부 입장과 또 그 시민단체 입장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끔찍한 고문을 자행하는 그 수반하는 팜 어택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농부의 돈을 뺏기 위해서 강도가 들어간 것 같으면 그런 짓은 안 할 텐데 무슨 염산을 뿌린다든지 어이구야. 다리미를 가지고 고문을 한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백인 농부들을 저렇게 테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정상회담 때 남아공 대통령이 저 트럼프 만나러 왔다가 앞에서 면전에서 수모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트럼프는 전 세계 백인의 인권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 권력의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뭐냐면요. 팔레스타인의 자유 없이 남아공의 자유도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 지난번에 가자 지구에 행해진 그 군사 작전이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다. 그렇게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또 이게 쟁의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짓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옳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당시 가자 지구에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군사작전을 하기 전에 민간인들에겐 퇴로를 열어줬어요. 네. 우리가 언제 군사작전 할 테니까 민간인들은 요 통로를 통해서 빨리 빠져나가라. 그런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조치는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살이라고 제소를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은 거의 신성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민간인 학살을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결국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좀 뭐가 있냐면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이 남아공의 그 백인들에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게요. 이게 통계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네. 지금 매년에 400에서 600건 정도의 팜 어택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매년 40명에서 60명의 그 백인 농부들이 아주 잔인하게 지금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백인 농부가 지금 10만 명당 살인을 당하는 그 비율이 100에서 130명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 남아공의 그 살인 피해를 입는 평균은 35명에서 40명 정도다. 그럼 뭔가 인위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배 이상 높으니까. 네. 이러한 상황을 지금 남아공 정부는 아니다. 그건 강도 사건이지. 무슨 백인이어서 노린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남아공도 제 생각에는 한 번쯤 크게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게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남아공을 G20에서 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펼쳐지는 것이 남아공을 G20에서 빼버리고 폴란드를 그 자리에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폴란드는 어떤 나라입니까? 1, 2차 세계대전 때 지도에서 3번인가 사라졌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사실은 유대
저 독일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 또 소련 제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EU가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형세인데 그런 역사적 경험에서 독일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폴란드가. 독일만 믿고 있다가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말하자면 나토의 동부의 전초기지 역할을 지금 자임하면서 철저한 친미 안보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K2 전차, K9 자주포 많이 팔아줬습니다. 그리고 탱크를 또 M1 에이브람스 미제 탱크를 또 왕창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아주 예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국의 천연가스와 원전을 수입해서 유럽 전역에 지금 야, 미제가 좋다고 지금 홍보 대사 역할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폴란드가 아주 예뻐 보였던 미국은 남아공이 눈밖에 날 때 사실상 지금 유럽에서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로 폴란드를 지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역할을 지금 폴란드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 국제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최강대국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느냐를 빨리 파악하고 그 눈밖에 나지 않는 아주 민첩한 그 국정 운영과 판단, 그것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구나. 그래서 아마도 지금 유럽에서는 폴란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강력한 미국의 파트너로 부상할 것이고, 제가 뭐 이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혹시 뭐 폴란드 쪽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늘려라, 그렇게 말씀드려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남아국 관련해서 뭐 백인주의, 백인 우월주의 국가라고 오랫동안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좀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추가적인 해주시면 좋은데, 아파르테이트로 인해서 사실은 노벨상을 받았던 지도자도 있었잖아요. 예. 넬슨 만델라. 예. 지금은 남아공이 오히려 백인들이 오히려 공격당하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거꾸로 인종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장면 때문에 미국에서도 발칵 뒤집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전세가 바뀌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이 남아공이 국제적인 문제로, 또 다른 차원의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자, 그 상황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참 의문입니다. 아주 그 재밌는 지적이십니다. 예. 우리가 그 80년대에 우리가 전 세계 미국과 영국, 그 당시에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라고 네. 그 당시 제 기억에 무슨 스팅, 뭐 브라이언 아담스 같은 최고의 록스타들이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돌아볼 때 아파르테이트가 분명한 인종차별이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 지척의 북한하고 비교하면 그건 차별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르테이트의 뭐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유색 인종 내지 흑인은 그 도심지에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또 기차나 버스 탈 때 유색 인종은 2등 칸에 타라, 뭐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정도의 인권 탄압에도 전 세계가 격분을 했는데 지금 100만 배는 더 심한 북한 인권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점을 일단 문제로 지적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자유 서방 진영이 아파르테이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남아공의 유색 인종들은 고마워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구 열강들은 남아공의 백인 기득권과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반감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반감을 서구 진영이 적절하게 좀 풀어주고 좀 관리하지 않은 그 실수가 이번엔 노정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나마 운하를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방치했다가 중국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무슨 뭐 중국이 뭐 운영권 자체를 뺏어간 건 아니지만 양 끝단에 항구 2개를 가져갈 동안 미국이 신경 안 쓴 겁니다. 그리고 남아공이 이렇게 백인을 혐오하는 그런 혐오 범죄, 뭐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그 혐오 범죄가 난무하게 되기까지 미국의 이전 정부가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했냐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유달리 좀 대외적으로 간섭을 한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행정부는 뭐 했냐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파나마 운하의 양끝단을, 요충지를 중국이 잡을 때까지 뭐 했느냐, 남아공이 저렇게 반미 진영으로 기울어 가는 동안 미국은 무엇을 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되물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남아공이 저런 식으로 반미 진영으로 가고 친 팔레스타인, 친중 행보를 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파나마 문제, 남아공 문제 살펴봤는데요. 이거 이제 짧은 하나의
좀 에피소드로 우리가 좀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주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크리스마스나 여러 가지 오면 더 많이 나홀로 집을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우리도 젊은 시절에 봤던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이 주인공 케빈의 엄마죠. 이 주인공 케빈의 엄마 역할을 했던 캐서린 오하라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분이 지금 별세하셨어요. 71세로 해서 별세를 하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사실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많은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케빈 엄마 그 어린 저 꼬마의 엄마 역할을 했던 명연기를 했던 다 명연기였죠. 저 꼬마도 명연기를 했고 근데 일단 저 캐서린 오하라 이 배우에 대해서 좀 어떤 인물로 평가를 하시든지 마침 우리 양 박사님이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셔가지고 저 영화도 그렇지만 캐서린 오하라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떤 인물로 평가를 하세요? 우선 벌써 저 영화가 1990년 작품이니까 벌써 뭐 30년도 더 지난 작품이라는 게 참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하는 야속한 마음이 좀 들고요. 저 당시에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는 이제 온 대가족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깜빡하고 그 막내 아들을 집에 놓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캐서린 오하라라는 배우를 떠올리면은 공항에서 뒤늦게 아이를 놓고 왔다는 것을 알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다가 졸도하는 그 장면이 명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 술회하기를 저 캐서린 오하라의 그 진실된 그 엄마로서의 그 절박함을 담은 그 비명 지르는 장면 그것이 없었다면 저 영화는 아마도 어린아이 장난치는 코미디 영화 같이 됐을 텐데 캐서린 오하라의 그 진실된 연기 때문에 따뜻한 가족의 영화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실제로도 저 케빈을 연기한 그 맥컬리 컬킨이 인생 역정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되게 그 배우들이 아역 배우로 너무 떠버리면요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가 돼버리니까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계속 그러니까 어디 가나 사랑받고 귀여움받다가 점점 잊혀지고 또 이게 우리 네티즌들이 하는 말로 역변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예쁘고 잘생긴 배우가 성장하면서 그걸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특히 그 예전에 터미네이터 2에 나왔던 그 멋진 아역 배우 뭐 에드워드 펄롱이나 이런 배우들이 종종 마약의 유혹에 빠져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맥컬리 컬킨도 그와 뭐 다르지 않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엄마 역할을 했다는 그 인연으로 저 캐서린 오하라가 그렇게 잘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그 맥컬리 컬킨이 뒤늦게 이제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했는데 그때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뭐라고 축사를 했냐면 야 케빈 내가 너를 2번이나 집에 놓고 여행을 간 여기 가짜 엄마가 여기 왔다. 예, 이제 1, 2 둘 다 이제 저 2번 놓고 갔으니까 이 가짜 엄마가 여기 왔다 하면서 그 이제 나이든 그 맥컬리 컬킨을 끌어안는 장면에서 전 세계가 감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에 저 배우가 뜨개질을 해서 신생아 모자를 뜨개질해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서 또 많은 돈을 벌게 했고요. 그리고 또 기타 뭐 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그 필요한 연구 자금을 걷기 위한 자선 활동에 너무나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 속에서도 따뜻한 엄마였지만 현실에서도 따뜻한 엄마였다. 그리고 최근에 그 2020년에 오랜만에 저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 그 캐나다 드라마입니다. 시트 크리크라는 드라마가 에미상의 주요 7개를 싹쓸이를 했어요. 근데 저기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시트 크리크에서 그 로즈라는 가정주부를 연기했는데 억만장자였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졸지에 시골 주부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골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따뜻한 요즘의 문법에 맞지 않는 드라마로 에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저분이 이제 그 드물게 이게 신체 장기의 위치가 일반인하고 좀 대칭에 위치하는 그런 삶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뭐 투병을 했다는 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사생활도 깨끗했고 또 얼마 전에 그 저 캐서린 오하라의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우리 엄마는 실제 우리를 두고 여행을 간 적이 없다. 뭐 그렇게 해서 농담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추모의 메시지를 그 X에 올리고 있는데 어제 그 맥컬리 컬킨이 올려놨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너무 슬프다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 배우의 죽음은 단지 한 배우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뭐 PC주의라고 합니다. 네. 뭐 가정을 꼭 그렇게 여성이 엄마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이 이제 한쪽에서 막 들고 올라오는데 그래도 잊혀져가는 모성의 가치와 의미, 우리 인자하고 따뜻한 엄마가 주는 의미, 아마 그것을 이 시대에 일깨워주고 떠난 것이 아닌가. 아마 저처럼 아마 명절에 집에 이렇게 뒹굴거리고 있으면은 나홀로 집에가 꼭 TV에서 방영이 됐는데 저처럼 그 나홀로 집에를 그 어떻게 보면 기존 가족 영화의 문법과는 많이 멀어져 있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영화 그러면 가족이 뭔가 같이 북적거리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이가 혼자 집에 남아서 도둑하고 싸우면서 엄마를 기다린다는 매우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가정과 모성 그리고 어머니 보살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떠났다. 아름답고 소중한 배우를 잃은 마음이 슬프기만 합니다. 예. 캐서린 워라의 별세를 보면서 미국에서 또 하나의 따뜻한 영화를 기억나게 하네요. 오늘 파나마 문제, 남아공 문제, 이 나홀로 집의 영화까지. 나홀로 집의 2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기도 그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트럼프 호텔에서 네, 한번 예. 어떤 장면을 찍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카메오로 출연시키면 내 호텔에서 촬영하게 해주겠다. 예. 그때 그 케빈이 꼬마의 케빈이 그 젊은 트럼프에게 길을 물어보는 사진 나오네요. 예. 참 저런 걸 보면 그 미국이란 나라는 헐리우드 영화를 상당히 정치에 잘 활용하는 겁니다. 저 아마도 저 꼬마 아이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저 이미지가 아마도 훗날 트럼프 그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당선되는데 적잖은 도움을 줬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나홀로 집에가 인연이 많네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아주 한겨울에 봐도 따뜻한 영화로 기억한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3부 양일국 박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지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것과 차가워지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차가워지는 현상. 자, 코스피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어지럽기 마련이죠.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타면 불확실성 복잡합니다. 특히나 이게 적응이 안 된 분들은 더 힘들 텐데 5% 정도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5,16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5,000이 무너졌고요. 코스피가 지금 4,900 지금 96으로 나와 있네요. 5,000비 무너지고 밑에 있는데 아까 4,900 얼마까지 쭉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막 팔고 있고 개인들이 지금 그걸 받치는 형상인데 주식시장이 아재 널뛰기 됐어요. 명절인가요? 막 널뛰기하게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주식시장 자체가 그냥 너무나 그냥 이 짧은 시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제가 오늘 키워드는 이제 문전박대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는 결코 우리 경제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순탄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른바 말하는 방금 전에 허잉크께서 말씀하신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다가 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지수에만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수학 성적을 100점 맞아야 되는데 95점 나왔나? 97점 나왔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3개월 뒤에 이 수학의 실력이 쌓이고 6개월 뒤에는 어디까지 완성이 되고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개인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그래요. 5,000피 이거 뭐 허망한 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숫자에만 초점이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는 어디를 따라갑니까?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른바
반도체를 견인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우직건한다. 그럼 우리는 줄줄줄줄줄.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목매달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입니까? 줄 서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사가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기업들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안보까지도 연결된다라는 위성락 동맹파죠. 정확하게 본 겁니다. 경제 안보, 안경, 보수가 제일 중요시하는 안보와 경제까지 간다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5000P 넘어가고 5200P 넘어가지만 삼성전자하고 이 반도체가 미끄러지면 쭉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출발한다? 미국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휘청거리면요, 비거덕거리면 이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하면은 미국의 의존율이 높은 것을 줄여가면서 우리 자체 경쟁력을 키울까? 이거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이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미끄럼을 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은 그냥 어쩌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쫙 빠져요. 두 번째, 이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은 개인들은 막 수조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은 빠져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장의 상식을 잘 봐야 돼요. 대형 업체가 많이 입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영세 포장마차가 많이 입점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대형이 좀 입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팔고 나가도 괜찮아요. 외국인과 또 기관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 성격이 많으니까 배당도 노리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은 개인은 막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은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총탄이 다 떨어져서 개인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주식시장이 쑥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딜레마, 이 이른바 리스크에 우리 주식시장은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은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뭐 잘 못됐으면 좋은가 봐요. 잘 못됐으면 좋은가 보다는 것이 아니라 잘 돼야 되는데 무엇이 지금 절실하냐, 무엇이 근본이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마침 이재명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연관해서 한번 조금 약간 살펴보고 질문을 좀 드리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이제 분석들 중에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뭐 저희가 그 흐름을 쭉 보면 주가 변동, 미 증시가 상당히 폭락하면 다음 날 한국 증시가 폭락한 대체로 이제 그렇게 연동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을 상회하는 사실상 뭐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자산 투입, 각종 정권 차원의 일부 이제 세제의 어떤 지원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인위적인 어떤 주가 이 주식 부양에 증시 부양에 영향도 미쳤다 분석이 있습니다. 미 증시가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재명이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식도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만일 흔히 말하는 제가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면 통장 매매, 뭐 주가 공모라든가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든가 정권이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면 지금 저 말이 맞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결국 이런 작전 세력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인위 부양이잖아요.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세력의 차원 또는 국가적 차원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발생해서 여차하고 이 시장이 무너지면은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시장을 한번 생각해 주식 시장도 아니에요. 전통 시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대기업이 영향을 받습니까? 물건을 그쪽에다 공급해 주는 아니면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습니까? 누가 제일 피해를 입습니까? 제일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시장의 영세 상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겁니다. 그 시장이 망해버리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높은 이 임대료를 내면서 자리세를 내면서 그 시장 잘 될 거라고 믿고 들어왔는데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개인 피해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완전히 코스피에 목을 매달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동산을 조아붙이는 것도 그 부동산 자금으로 가야 될 돈을 오히려 이 주식시장 쪽으로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 해석도 나올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5,200 또는 4,900이던 주가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 5,200 또는 4,900이던 주가가 3,000이 되고 2,500이 되면 누가 피해를 입죠? 기관이 여기는 외국인들은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공매도가 됐든 아니면은 고버스가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돈을 버는 인버스가 됐든 이런 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이런 게 일정 없어요. 왜? 내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요새는 이 대출이 힘들기 때문에 집 담보대출 받아서 주식에 뛰어듭니다. 야, 삼성전자 3배 오른데 5만 원인데 5만 전자가 지금 17만 전자 됐어. 이러고 뛰어드는 겁니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너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나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2000년 기억나십니까? 2000년 1999년에 벤처 붐이 한참 일어났을 때요. 닷컴 열풍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때 이 주식 시장에 있던 코스닥 시장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랬죠. DJ도 그랬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닷컴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주식 시작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때 주식 시장에 있던 기업들 중에 상장 폐지한다고 살아남은 기업 여러분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저도 그때 뭣도 모르고 대학원생 시절에 뛰어들었다가 상장 폐지 당해가지고 정말 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들은 개인입니다. 정말 명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2중 3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도 뛰어들었다. 국민연금 만약에 자산이 이 주가 하락으로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돈 벌었다고 한호성을 지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은 안전자산이거든요. 예. 국민연금 집어넣고 환율 대응에 또 이 한국은행이 나서고 이게 또 국민연금이 투입되고 큰일 날 일입니다. 자, 다른 장면 코스피 말고 환율 장면도 한번 봐야 되겠죠. 환율이 근래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460 몇 원대까지 69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급속하게 다시 환율이 오르는 추세여서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큰데 지금 한번 환율을 보겠습니다. 예, 1,668원 아까 1,670원대에 갔다가 다시 약간 이제 조정 국면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 환율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1,400 초반까지 정권이 막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낮췄는데 다시 그 보란 듯이 이재명 정부를 보란 듯이 다시 올라가고 왔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1,468원 2원으로 이전으로 돼 있는데 자, 정부의 이제 개입이 이 환율 관련된 계속 조작 문제 무슨 심층 분석국으로 넘어가는 거냐 환율 조작국으로 넘어가는 거냐 이런 문제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약벌이 이제 점점 별로 효력이 약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이?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자꾸 오늘의 키워드를 주식시장도 그렇고 문전박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만 좋으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동형 스와프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 사회 이사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연준 의장이 한미 통화 스와프의 결정권자예요. 네. 물론 대통령도 있지만 미국 재무부 기준으로 해서 근데 케빈 워시가 호락호락 하겠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기축통화면에서도 통화 가치가 더 있는 엔화도 지금 저예요. 엔저니까 굳이 이게 외환시장에서 하나를 한국 돈을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기축통화도 아니고 거래통화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제가 이게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수많은 지금 경제 패널들이 다 트럼프가 되면 약달러가 된다 그랬거든요. 예.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하면 나와요. 저는 강달러다. 트럼프는 달러의 위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게 대표적인 게 이 로널드 레이건의 경제 정책을 따라가거든요. 레이건노믹스입니다. 한때 1기 때 트럼프 노믹스 이야기인데 요즘엔 트럼프 노믹스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그래도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강달러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 개꼬락질 하고 있는 것이고 금은도 급락을 했다가 조금 이제 올라갔잖아요. 케빈 워시 자체가 강달러예요. 왜냐하면 미국 연준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돈 쓸어 다시 또 주워 담아야 된다. 그러면 돈의 양이 줄어들면 달러 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통화예요.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있지 뭐하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냐, 뭐하러 금은을 가지고 있냐. 달러 가치가 높은데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잖아. 전문가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신년 기자회견 때 1분기가 지나면 안정될 것이다. 안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원 달러를 보면은 우리는 가치가 지금 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유동성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올해 이 원화가 많이 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궁극적으로는 달러가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로 많이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식시장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시장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 달러는 더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 삼성이나 지금 현대도 미국에다 관세를 물어야 되고 이 사람들 다 달러로 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관세 조정은 안 되면서 이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다 시장에 풀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결책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려면 이걸 제임스 우킴입니다. 제임스 우킴이 한국계인데 물론 미국 국적자죠. 암참 주한미 상공회의소 의장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한 노란봉투법. 돈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조치를 해야 환율이 한국이 이제는 변하는구나. 쫙 내려가면서 한국에다 투자해야 되겠네. 한국에다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겠네. 그다음에 그래야 이게 일란 머스크도 한국에 들어와서 방한 안 하잖아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프레지던트 저 투자할게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없으면서 계속 환율 운운하는 것은 동상이몽 문전박대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코스표 환율 문제 지금 오늘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포함해서 근래 어제 여기까지 함께 포함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어떤 하락, 환율의 상승 이 국면에서 지금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환율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으셨는데 많이 나아졌어요. 예. 많이 나아졌어요? 예, 그나마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리라 봅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나아지겠죠. 지금 보니까 1461.5원 어제에 비해서 또 급등을 했네요. 환율 급등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리라 하면 뭐냐면 국민연금에서 그 한국은행과 통화 스와프 기간을 연장했잖아요. 예.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이 원래는 해외 투자를 할 때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달러를 사들이면 또는 팔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니까 한국은행에다가 무이자로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12월에 26억 달러 또 1월에 21억 5천만 달러 뭐 이렇게 좀 엄청나게 그 한국은행에서 그냥 그 달러를 갖다가 어디다 썼느냐
지금 드러난 바로는 환율 방어에 썼다. 47억에서 그 48억 달러 사이의 돈이 이 환율 방어에, 그것도 국민연금이 그렇게 그 한국은행 금고에서 달러를 갖다 썼다면 그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429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어제 조금 그제 조금 많이 올랐고, 어제 드디어 뭐 엄청나게 두 자릿수로 올라가지고 1461원이 지금 됐어요. 1461원 30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이제 다시 또 환율 위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고, 그럴 거면은 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맡기지 않고 왜 또 국민연금을 동원을 했고 여기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따라갔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이 이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환율을 자연스럽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국민들의 노후 종잣돈 이걸 갖다가 쓰고 한국은행은 거기에 또 따라간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그 달러 환율을 잡기가 실패하면요. 예.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둑이 터진다는 표현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지금 그 미국의 반도체 경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네. 그 AMD의 주가가 폭락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시작한 걸 보니까 그 잘 나가던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펄었습니다. 물론 또 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을 동원해서 또 사면 된다는 식으로 정권은 생각하겠지만 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환율이나 주가나 하는 것들은요 정권이 끼어들면 안 돼요. 이건 투자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의 펀더멘털, 기업들이 좋아야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물론 잘 나가니까 그런다 쳐도 나머지 한국 회사들은 지금 아주 이 체력이 실적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오늘 두 자릿수로 훌쩍 올라가지고 1461원을 넘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또 그러면 국민연금 동원해서 막을 거냐?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봐요. 이제 이렇게 되면 방어가 이제 방어란 표현도 맞지 않아요. 사실은 환율을 뭐 누가 뭐 무슨 전쟁입니까? 방어를 하게.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이번에는 무슨 그 묘수를 들고 나올지, 그 묘수가 될지 뭐 어떤 망하는 정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불안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릴게요. 자, 유한 보유액이 또 줄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납니다. 환율 방어아니라 지난달 대비해서 21억 5천만 달러가 유한 보유액이 또 줄었다. 자, 유한 보유액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국제기구도 보고 뭐 주요 이제 기축통화국들도 이걸 볼 텐데, 유한 보유액이 자꾸 줄고 환율을 시키느라 저렇게 유한 보유액을 자꾸 줄이는 한국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시장을 보면 유한 보유액이 자꾸 줄어드는 국가 어떤 식으로 평가가 가능합니까? 가장 그 최근에는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돼요. 예. 그 많은 그 국제적 헤지 펀드들이 그때 중국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중국 기업들도 좀 인수 합병해보고. 근데 중국이 달러가 워낙 많았거든. 예. 그러니까 1조 달러가 넘고 또 뭐 당시에만 해도 중국이 세계 1위에 미국 국채 보유국. 끄떡을 안 한 거예요. 예. 이런 그 헤지 펀드들의 공격에. 그래서 그 헤지 펀드들만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나라의 달러 보유가 적으면 국제적 호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만만하네. 그러니까 지금 4,307억 달러 정도였던 작년 10월 뭐 9월경에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가 자 줄고 줄다가 12월 달에 6억 푹 줄었지 달러로.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1월에 어제도 보도했지만 또 21억 5천만 원 줄었지. 아니 이게 21억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곱하기 1,400이에요. 그런 식으로 뭐 50억 달러 가까이 지금도 줄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일본에도 비교가 안 되고 또 중국 같은 나라하고도 절대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국제 헤지 펀드들이 군침을 삼길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뭐 한국 달러도 별로 없고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공격적 M&A를 하면 저거 한국 기업은 그냥 줍줍하겠구나. 이건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협박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 외환 위기 때도 있었고 또 외국의 예도 얼마든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00 지금 이재명 정권의 발표대로라면 4,250억 달러대로 주저앉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수입분으로 계산해 보면 4,307억 달러였을 때 7개월치였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반년치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아까 국제적 외환 호구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허약해 보인다고요. 이렇게 되면 그 외국 헤지 펀드들이 너도 나도 짐 싸서 서울로 와가지고 기업들을 헐값에 매수하려고 할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이 굳게 지금 손잡고 그 외환 그 달러 스와프도 갖고 있고 그 든든하잖아요. 무너질 리가 없는데 우리는 뭐 지금 허앵커 얘기대로 비기축 통화국의 원화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꼴찌 수준이고 그러면 도대체 뭘로 우리가 방어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사는 자급자족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 무역을 통해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고 수입을 엄청나게 하는 나라예요. 모든 걸 달러로 결제해야 되고 달러가 중요한데 달러를 갖다 저렇게 국민연금 그것도 국민연금이 그렇게 달러를 갖다가 한국은행에서 무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서 써대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재명이 부동산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강하게 좀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해결하겠다, 뭐 처방은 이렇다, 뭐 이야기를 할 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이 그래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런 입장으로 만일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사실은 지금 지난번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것도 이후에 조금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을 이기겠다 이런 거로 보이는데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걸로 이 논리상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죠. 해석하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3년 연속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됐어요. 예. 물론 이번에는 뭐 일본도 됐고 대만도 됐고 뭐 우리만 특별한 거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이재명 정권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은 그 세 가지 기준 중에 우리가 두 개가 딱 맞았단 말이에요.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크다. 미국에 대한 수출 흑자가 너무 크다. 이 두 가지가 딱 들어갔고 이 인위적인 그 달러에 대한 어떤 그 환율 조작의 느낌이 지금 솔솔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에서 두 번에 걸쳐서 50억 달러를 갖다가 썼어? 뭐 이런 거는 대표적인 환율 조작 사례예요. 그 미국이 우리한테 다음에는 환율 조작국 리스트에 올린다. 재앙이죠, 재앙. 왜 그러느냐? 지금 구윤철이 뭐 돈 못 내겠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그 200억 달러의 투자는 150억 달러가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하겠다고 했고 50억 달러는 외국에서 발행하는 이 달러 채권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그건데 아니 이렇게 달러가 취약하고 그 만약에 미국이 환율 관찰 대상에서 넘어서서 환율 조작국으로 하면은요 50억 달러는커녕 5억 달러, 5천만 달러도 해외에서 이 채권을 우리가 발행할 수가 없어요. 이자가 엄청 비싸진다고요. 그러네요. 그 이자 비싸게 주고 채권을 발행하느니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정말로 미국에 돈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미국에 돈을 주지 못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지금 김정관도 여한군은 심지어 뭐 미국 가서 자기 파트너 갈 때마다 만났던 그 미국의 USATR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이번에는 아예 얼굴도 못 봤어요. 6일간이나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안 되니까 부대표 보고 한 2시간 만나보라고 그랬다는데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여한구 자꾸 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해줄 말도 없고. 그러면서 그 김정관이나 여한구가 확인한 사항이 딱 뭐냐. 공통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이 지금 관세 재인상을 위한 연방 관보 개제 작업에 착수했다. 여한구는 아예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그 시점이 지금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자, 시점이 언제인지 모른다? 기자들이니까 기자들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곧 닥쳐요 이 소리예요. 그렇군요. 예. 연방관보 개제에 올라가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돌아가는 사정이 이재명 정권에 유리하지 않아요. 인도 총리하고는 그렇게 전화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석유 러시아산 석유 대신에 사실상 미국산 석유 사주기로 하고 관세를 32%나 뚝 잘라주고 엘살바도르 말 잘 듣는다고 관세 0% 하고 우리는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그냥 예. 그 어제도 여야가 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을 안 친다고는 그러는데 그럼 뭐 합니까? 그 처리 시점이 3월 중순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한정혜가 얘기한 2말 3초보다도 한 열흘 늦어요. 미국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3월 중순까지 기다려 주겠습니까? 미국이 당장 내일 모레라도 연방관보 개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예. 지금 상황이 이렇다. 지금 한가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 자, 먼저 속보 형태로 환율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환율 속에 담겨져 있는 지금 심각한 상황을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자,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관세 교착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주로 언론에 다뤄왔고 분석들이 많은데 지금 어제 나온 소식에 의하면 그 단계를 넘어서 상당히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 소식들이 나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소식통으로 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부 관계자가 한미 협상에서 관세라는 하나의 축이 무너지면서 다른 쪽, 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관계 전반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관세 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군사 안보 외교구로 확대되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네요. 저기 사진에는 김정관과 러트닉이 나왔는데 네. 사실은 사진이 그 조현과 루비오의 사진으로 바뀌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이 외교부 장관 조현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4일부터 시작됐던 그 워싱턴 DC의 히토류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조현이 갔던 거예요. 그게 무슨 한국의 관세 재인상 논의하러 간 거 아니고 그거 논의하자고 부른 것도 아니고 간 김에 아이고 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좀 만나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루비오하고 만나서 하고 뭐 나와서 사진 찍고 여러분 보도로도 보셨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국 언론에 나온 그 외교부의 발표문하고 미 국무부가 발표한 영문 보도문하고 달라요.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게 뭐냐? 미국 국무부 보도문에는 테리프, 관세 얘기가 없어요. 관세란 단어가 없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쭉 얘기하다가 무슨 그 뒤에 가서 한미 간의 투자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 투자가 결국 관세 얘기고 관세 얘기도 하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그 포장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진실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현이 만났더니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딴 얘기만 하면서 주로 무슨 얘기했느냐? 민간 선박의 건조, 마스가 얘기. 그거 빨리 하라 이거예요. 미국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의 건조 문제. 그것도 빨리 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하라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AI 산업에 대한 투자 적극해라. 빨리 돈 내라 이거예요. 돈 들어와 가지고 2천억 달러 중에 200억 달러 빨리 내고 그 투자 이행을 바로바로 해가지고 좀 하게 좀 가서 얘기 좀 잘해라. 관세 얘기 안 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면 기억해 보시면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 그래도 동맹파의 뭐 수장이다 이래가지고 이 정부 초기에 미국 자주 갔습니다. 네. 뭐 웬만한 미국 외교는 위성락이 갔죠. 네, 그렇죠.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위성락 미국 갔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위성락이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위성락이 안 움직이잖아요. 예. 잘 봐야 되는 거는 미국에서 그나마 얘기가 된다고 해서 위성락이 자주 갔어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근데 위성락이 아예 안 간다? 미국이 안 부른다는 것이고 위성락도 가봐야 별 소득이 없으니까 안 간다. 맨날 보면 통상산업부 장관 김정관만 문턱이 달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저 그래픽에 나온 통상 문제가 외교 안보 문제로 옮겨 붙고 있다. 외교는 좋아요. 안보 문제로 옮겨 붙고 있다. 얼마 전에 그 콜비 미 국방부 전쟁부 정책차관이 왔다 갔잖아요. 1박 2일간. 그렇죠. 그때 사람들은 뭐 좋은 얘기하고 간 줄 아는데 안 그렇다고요. 그때 세 가지 얘기.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그 전작권 전환 회복해 간다는데 환수해 간다는데 그거 단디 챙겨라. 그 북한 핵은 우리가 우산 씌워주겠지만 재래식 무기는 다 이재명 정권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안보 청구서만 잔뜩 안겨주고 갔다. 그것도 다 돈 아닙니까? 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홍보를 제대로 안 하는 사이에 홍보할 것도 없죠. 뭐 그 부분은. 네.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통상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안보 관계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너지고 있는 단계다.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대목이 그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 과정에서도 관세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았고 좀 형식적인 얘기만 나눴다. 사실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위기 상태인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들도 현재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협상이든 뭐든 안보 관련된 의지가 없다. 일단은 한미 간의 중요한 문제의 교착 상태가 지금 관세를 넘어서 그런 상황에 넘어가고 있으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움직일 틈이 좀 좁아들었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 위성락 실장은 요새 조용한가? 휴가 갔나요? 네. 위성락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할 일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방금 댓글에도 유엔 대사는 뭐야? 뭐 주미 대사는 뭐야? 무슨 이재명 변호사 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유엔 로비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유엔 외교라는 건 안면 없으면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회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그 연수원 동기 보내놨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다가 주미대사 강경화 얘기는 어제도 제가 했습니다만 전혀 역할을 못한다. 이번에 인도하고 그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타결된 데는 백악관 인사국장으로 있다가 인도 대사로 갔던 그 고르라는 예. 그 사람이 아주 중간에서 충실한 역할을 잘 수행했다. 자, 우리가요 미국 통이 없고 이 이재명 정권에 원래 미국 통도 없지만 반미 통은 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김민석이 가가지고 맺었다는 그 부통령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의 하트라인. 그 전에 그 비서실장이 가서 맺고 왔다는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하트라인. 이 하트라인은 도대체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현재 미국과의 선이 없어요. 이 정부는. 이게 진짜 위기의 실체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미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형태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시그널을 보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재 수습이 안 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모른 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까? 어떤 차원에서 포인트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고 일단 네. 돈 주고 싶겠죠. 시원하게 주고 싶겠죠. 일본 주는 것도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금고에 돈이 없어요. 한국은행 금고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러 가지고 지금 환율 방어를 해야 돼. 증시를 띄워야 되니까. 그게 가장 속사정일 거라고 저는 보고 당장 달러가 생길 구멍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배째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설마 우리한테 3,500억 달러 받기로 한 약속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그 75년 한미동맹 해왔는데 물론 그거 뭐 이재명 정권이나 좌파들이 한 건 아닙니다만 예. 그 뭐 만약 우리 계속 압박하고 우리 계속 막 이렇게 몰아대면 우리 갈 데 있어.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이라든가 뭐 심지어 러시아까지. 그 뭐 자꾸 북한하고도 잘해보려고만 하는 정부니까 그럼 미국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것이 2천억 불을 당장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년간 내는 것 중에 1차분 200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돈 줄 그 여력이 능력이 안 돼도 할부 안 해보셨어요? 첫 달치 두 달치는 내고 나서 나중에 가서 아이고 뭐 돈이 좀 제가 요새 궁핍해서 조금 미룹시다라든가 그러는 거지. 아니 돈 건너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첫 연차부터 1년 차부터 돈을 못 주겠다고 뒤로 발을 빼니 나머지 이 90%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자꾸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하는데 그 다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6.3 지방선거나 그런 거 앞두고 또 그 좌파들이 좋아하는 자주권 자주 좋아하잖아 자주. 네. 우리도 자주 좋아해요. 우리 스스로 일어서고 주인 되고 독립국으로서 뭐 안보도 우리가 하고 경제도 우리가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도외시하는 건지 뭉개는 건지 지지자들 좋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런 위기가 지금 스멀스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참 이 사태가 그러면 이제 관세 협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걸 훨씬 넘어섰다. 이전에는 쿠팡 문제나 개신교 목사들에 대한 탄압 문제나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귓등에 흘려듣는 식으로 들었다. 자, 미국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외교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군사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비자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비자 문제 포함해서 우량한 농축 문제, 재처리 문제, 원전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좀 진척이 있을 수 있는지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서둘러서 지금 논의를 하자 그래 왔잖아요. 어떻게 해드리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선 거래를 가장 중요시 하잖아요. 네.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뭐 돈 좋아한다는 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고 모든 관세 협상이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 봐서 하는 일이고 그런데 약속한 두 번에 걸쳐 약속한 그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뭘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랄지 지금 말씀하신 뭐 비자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에 부탁할 일이 더 많겠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부탁할 일이 더 많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부강해져야 그 나라의 국민들, 재외 국민, 재미 그 동포들도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는다고 하면 그 희운이 나겠어요? 지금 솔직히 미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그나마 어깨 펴는 거는 뭐 이번에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로제 양이 그 브루노 마스하고 그 오프닝 곡 부른 게 아주 역사적 사건인데 상은 못 받았지만 네. 뭐 캐대헌 뭐 무슨 K-팝 뭐 또는 K-뷰티 무슨 K-김밥 그게 다 이재명 정권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말고 한국의 현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좀 틀어져 있는 거 단단히 틀어져 있는 거 이게 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지 그 무슨 지금 말씀하신 것들 여러 사항들은 자 손오공이
그 잘 쓰는 게 분신술 아니에요? 머리털 뽑아가지고 네. 그 아바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아바타들 얘기는요. 손오공이 살아 있으면 다 같이 사는 것이고 응? 그런 분신들이라든가 그 여타적인 부수적인 문제들은 한미 관계의 기본이 살아나면 약속과 합의가 지켜지면 다 잘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한미 관계의 파탄 위기 상황, 관세 문제를 넘어서 이제 안보 문제, 그 상징적 장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